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이야기를 묶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팀이 일찌감치 봄농구에서 골스는 아예 탈락을 했고, 레이커스도 1라운드 5경기 만에 짐을 싸면서 무언가 좀 세대 교체가 되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 이 두 베테랑만큼은 여전한 또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 두 선수가 소속된 이 두 팀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가 한창인 지금도 이 두 팀에 관한 여러 가지 또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싹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LA 레이커스가 결국 다빈 감독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빈 감독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는 결국 7번 시드에서 컨퍼런스 결승까지 갔고, 또 이번 시즌은 1라운드에서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레이커스의 계획을 망쳤다, 엄청나게 못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만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서 선수단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렸죠. 아예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커스 감독 후보로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찰스 리 같은 경우에는 샬럿 호네츠 감독으로 아예 갔고요. 그리고 마이크 부덴홀저도 거의 피닉스 선즈 감독이 지금 되는 모양새입니다. 제야에 남아있는 여러 명들 가운데 케니 애킨슨,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코치죠. 그리고 제이제 레딕, 또 타이루, 터란루, 현재 클리퍼스 감독 등등이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샴즈가 또 말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레이커스의 감독은 찰스 리 같은 신인 감독보다는 물론 샬럿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NBA 지도자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혹은 부덴홀저나 아니면 타이루 감독처럼 챔피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이제 레딕은 저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과연 제이제 레딕이 왔을 때 르브론 제임스랑 동년배인데 과연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스타 선수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팀을 장악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무조건 신인 감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레이커스의 상황이니만큼 저는 케니 애킨슨이나 혹은 터란루 감독이나 아니면 현재 애틀랜타를 이끌고 있는 퀸 스나이더 같은 그런 감독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여태껏 거쳤던 감독은 모두 9명이었습니다. 21년 동안 9명이 거쳐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감독들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9명 가운데 7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21년 동안 9명의 감독을 만났고, 이 가운데 7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거쳐갔던 그런 감독들을 한번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농구공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물이 폴 사일러스라는 감독인데요. 이분이 르브론 제임스의 프로 첫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팀을 지휘했습니다만 66승 75패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폴 사일러스 감독이 결국 해고당하면서 그 오른쪽 대각선 위에 있는 인물 브랜든 말론 감독이 임시 지휘봉을 잡았죠. 그런데 18경기 8승 10패에 그쳤고 결국에는 말 그대로 그냥 임시 감독으로 끝났습니다. 이 브랜든 말론 감독이 바로 덴버 너게츠의 마이클 말론 감독의 아버지죠. 그래서 첫 두 감독은 굉장히 노장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 호흡을 맞췄죠. 현재 세크라멘토 킹스를 이끌고 있는 그 바로 지도자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NBA 결승에 한 차례 진출을 했었고요. 2007년이었죠. 그리고 정규 시즌 기록은 265승 124패,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전적도 42승 29패였지만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와 또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서로 동시에 갈라섰습니다. 로렌스 프랭크에 이어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당시에 두 번째로 어린 감독이었습니다. 그랬던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훌륭한 지도력을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올해의 감독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일자리를 잃고 말았죠. 자, 그리고 에릭 스폴스라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에릭 스폴스라 감독은 마이애미 히트에서 또 아주 젊은 지도자였고, 르브론 제임스가 빅3를 구축해서 마이애미로 떠나면서 에릭 스폴스라 감독과 호흡을 맞추게 됐죠. 드웨인 웨이드 그리고 크리스 보시,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던 그 2010-11 시즌 첫 17경기 성적이 9승 8패였어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널리 알려져 있진 않긴 합니다만 르브론 제임스는 스폴스라 감독을 해고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팻 라일리 하면 또 카리스마, 그리고 이 에릭 스폴스라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 경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스폴스트라 감독을 자를 리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르브론 제임스는 스폴스트라 감독 어깨빵도 있었지만 어쨌든 4년 동안 2번의 우승을 합작했고 서로 성공적으로 헤어졌죠. 그리고 또 스폴스트라 감독은 해고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4년 동안 함께 뛰면서 결승에 4번 진출했고 그리고 2번 우승했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은 215승 79패, 플레이오프 전적은 59승 28패로서 르브론 제임스와 스폴스트라 감독의 이런 인연은 아주 훌륭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로 컴백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블렛이라는 유로리그에서 아주 덕망이 높은 인물과 만나게 되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데이비드 블렛 감독과 함께 했는데 데이비드 블렛 감독 역시도 르브론 제임스가 별로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해에 스티브 커 감독과 데이비드 블렛 두 신인 감독이 NBA 역사상 처음으로 파이널에서 맞붙었습니다.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그 이듬해 데이비드 블렛 감독의 첫 41경기 성적이 30승 11패였어요. 그런데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한 클리블랜드 선수단으로부터 결국 감독을 갈아치웠죠. 이로써 데이비드 블렛 감독은 전해에 잘리기 전해에 파이널에 가고 그리고 잘렸던 해에 30승 11패에 유로리그 올해의 감독에 뽑혔던 그런 영예가 바로 직전이었는데 일자리를 잃고 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운한 감독이 돼버렸죠. 자, 이로써 데이비드 블렛 감독이 가고 그리고 나서 왔던 인물이 터란루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NBA 선수 출신의 감독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브라운, 에릭 스폴스트라, 그 다음에 데이비드 블렛까지 전부 다 NBA 선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NBA 선수 출신이자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동시에 뛰었던 터란루 감독을 영입을 합니다. 터란루 감독을 영입하자마자 클리블랜드는 우승을 차지하죠.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터란루 감독이 클리블랜드를 이끌면서 127승 65패, 그리고 플레이오프 전적 41승 20패,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에게 세 번째 우승 반지를 안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는 다시 LA 레이커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루크 월튼 감독과 만나게 되죠. 루크 월튼 감독이 1980년생이니까 저랑 동갑인데 르브론 제임스와도 4살밖에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 인연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55경기 만에 해고가 됐는데 28승 27패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브랜든 잉그램, 론조 볼이 함께 뛴 경기도 23게임밖에 안 됐어요. 서로 다 부상이 많았어서. 그런데 그 23경기에서 LA가 15승 8패를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성적은 좋았죠. 루크 월튼 감독은 결국 지휘봉을 놓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랭크 보겔 감독이 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레이커스를 이끌면서 르브론 제임스와 한 번의 우승을 합작하죠. 바로 버블 우승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 시즌 성적은 105승 63패였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전적은 18승 9패. 프랭크 보겔 감독과 또 르브론 제임스는 비록 프랭크 보겔 감독이 해임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승을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그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빈 행 감독이 오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함께 뛰었습니다만 NBA 챔피언십은 차지하지 못했고요. 정규 시즌 성적은 71승 55패, 플레이오프 전적이 아쉬웠죠. 9승 12패니까 5할 승률이 안 됐습니다. 7번 시드의 컨퍼런스 결승 진출이 겨우 2번째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만 올해가 아쉬웠죠. 덴버 너게츠와 1라운드에서 1승 4패로 물러났는데 패했던 4경기 모두 다 2자리 득점 리드를 잡았거든요. 그걸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건 경기 플랜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인게임 조정 능력이나 혹은 시리즈 조정 능력이 아쉬웠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 다빈 행 감독과도 이별하게 됐습니다. 자, 이로써 르브론 제임스는 누가 오던 간에 본인의 커리어에서 10번째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크리스찬 우드가 레이커스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크리스찬 우드 저는 왠지 옵트아웃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옵트인을 하면서 300만 달러의 연봉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젊은 편이고 그리고 레이커스에서는 한정된 기회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나가서 다시 본인의 몸값을 새로 측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레이커스 함께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우드가 다음 시즌에도 레이커스의 골드 앤 퍼플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드래프트 1라운드 17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라운드 55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맥메나민 이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1라운드 픽으로 브로니 제임스를 지명하진 않을 것이다. 이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브로니 제임스의 주가가 떨어졌고
2라운드 뭐 한 40순위 전으로 뽑을 선수를 1라운드 17순위로 뽑게 되면 이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레이커스도 전력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1라운드 픽으로는 브로니 제임스를 지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라운드 55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2라운드 55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브로니 제임스가 2라운드 55순위로 레이커스의 지명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브로니 제임스를 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어쨌든 브로니 제임스는 6월 16일까지 NBA 드래프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시카고에서 NBA 스카우트 컴바인이 열리는데, 거기에 초청된 78명 가운데 하나긴 해요. 그래서 이 스카우트 컴바인을 통해서 브로니 제임스가 충분히 뭐 주가를 또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여러 뭐 드래프트 예상 사이트들이 브로니 제임스가 2라운드 한 40순위 전으로 지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 레이커스는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으로 브로니 제임스를 지명하는 것보다는 뭐 디존테 머레이 혹은 트레이 영 아니면 뭐 도노반 미첼 이런 선수들을 그러니까 제3의 스타를 영입하기 위한 트레이드 칩으로 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예상들은 누구나 또 쉽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커스의 선택이 될 텐데, 브로니 제임스의 거취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르브론 제임스는 반드시 아들과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의 거취와도 지금 공교롭게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브로니 제임스의 행선지가 또 르브론 제임스의 선택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안겨줄 계획이 있다. 우리는 르브론 제임스에게 골든 퍼플 유니폼을 입히고 은퇴시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뭐 플레이어 옵션이든 뭐든 르브론 제임스가 원하는 그런 계약 규모를 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의 보라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LA 레이커스는 또 르브론 제임스를 잔류시키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뭐 현지 보도에 따르면 3년에 한 160밀 규모의 연장 계약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옮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최고의 명문 구단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자식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본인의 뭐 거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사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물가가 미쳐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 같은 억만장자에게는 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르브론 제임스가 또 한 번의 도전을 위해서, 또 우승을 위해서 팀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3년 정도의 계약을 받고, 그리고 페이컷 하지 않고 본인의 가치만큼을 딱 냉철하게 받으면서 저는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고 다음 시즌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조나단 쿠민가를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떴기 때문인데요. 라모나 셸번이 오랜만에 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나단 쿠민가는 트레이드 될 것이냐, 거래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라모나 셸번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혀 아니다. 워리어스는 쿠민가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다. 사실 쿠민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지금 꺼리고 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쿠민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라는 어떻게 본다면 루키들이 좀 신인 선수들이 아니면 젊은 선수들이 한정된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쿠민가는 상당히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프로답게, 그리고 또 성장세도 그렸고 올 시즌 아주 좋은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굉장히 인내심 있게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클레이 탐슨의 FA 거치와는 별개로 스테픈 커리가 있는 한 리빌딩, 리툴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윈나우로 가야 되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쿠민가 같은 선수들을 트레이드 칩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민가와 만약에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한다면 결국 또 쿠민가의 루키 스케일이 끝날 때 연장 계약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쿠민가 같은 스타일이 몸값을 매기기에 굉장히 애매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점도 분명한데 분명히 또 실링도 있어, 고점도 있어. 그런데 이걸 아주 저는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유형의 선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나단 쿠민가가 조금 더 발전하고, 그리고 워리어스뿐만 아니라 NBA라는 무대에서 내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쿠민가는 사실 3번으로 뛰어야 돼요. 3번으로 뛰게 되면 쿠민가는 뭐 본인의 운동 능력, 신체 조건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다재다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강점이 뭐 어택 더 림, 그 다음에 뭐 페이스 푸시, 이런 장면들인데, 반대로 약점이 너무 분명합니다. 리바운드 못 잡죠. 수비 리바운드를 잡으면 템포 푸시를 할 수 있는데, 리바운드를 못 잡는다 보니까 결국 세트 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스켓볼 IQ가 더 좋은 유형이 아닙니다. 또 스킬셋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볼 핸들링이나 또 시야라든지 뭐 패칭 센스가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윙으로 뛰기에, 그러니까 엘리트 윙으로 뛰기에 전부 다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글쎄요, 골든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의 선수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라모나 쉘번의 이야기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가 언터처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쿠민가 같은 유형의 선수는 트레이드 칩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스테프 커리,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또 뭐 르브론 제임스 1라운드 탈락, 그리고 또 케빈 듀란트도 4경기 만에 짐을 쌌는데, 이게 시청률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플레이오프 1라운드만 놓고 보면 지난 시즌과 2018년에 이어서 최근 10년을 놓고 봤을 때 3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1라운드 하면 듀란트와 르브론이 있긴 했지만 커리와 골든스테이트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3번째로 시청률이 높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아직도 NBA 인기는 건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지난 시즌 대비해서 사실 시청률이 뭐 8%, 9% 떨어졌다, 이런 지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인기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뭐 앤서니 에드워즈를 필두로 뭐 도노반 미첼도 마찬가지고 제일런 브런슨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확실히 이제 NBA의 흐름 자체가 좀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뭐 언제까지 또 커리, 르브론, 듀란트만을 바라볼 수 없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와 골든스테이트, 르브론 제임스, 듀란트가 없어도 플레이오프는 계속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정도로 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주말에 전해드린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뭐 2라운드가 한창인데, 또 NBA 파이널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오프시즌이죠. 그리고 NBA를 지켜보는 또 다른 재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오프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독 선임, 그 다음에 뭐 FA 시장, 뭐 트레이드, 드래프트까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시즌에도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